초등학생들이 볼 만한 빅데이터 주제를 다루는 책이 없는데 이 책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주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과기부 인증 우수 과학도서, 검증됐다는 얘기니까요.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드디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이랑 산으로 둘러 놀이공원 재밌는데 많이 다녀야 되겠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갖기를 바라고요. 4월달에 시험도 끝났으니까 이제 5월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읽을 만한 책들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도서는 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읽기에 재미있을 만한 책들을 먼저 추천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고학년들의 경우에는 오늘 빅데이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최근 트렌드에 잘 맞는, 그리고 학년별로 어떻게 수준을 달리해서 읽혀야 될까, 여기에 대한 팁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고요. 찰리가 온 첫날 밤. 책 표지 보면은 내용 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길거리에 한 소년이 막 눈이 내리고 있는데 강아지를 안고 걷고 있다? 큰일 났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우리 아이가 주워온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주제 자체는 사실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봤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사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글밥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림 등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것들, 또 그 이해한 것들을 자기 말로 표현해보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러기에 참 적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걸 사파 한 장으로 표현해주곤 합니다. 왜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만난 강아지를 집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비문학 분기에서 동물들을 다루는 주제들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관찰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을 다루고 책임져 줘야 되는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들을 훈련시키는데요. 1학년들에겐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산책을 시키거나 배변 훈련을 하거나 혹은 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사파를 통해서 또 전달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 장면들을 잘 이해시켜주면서 왜 그러한 책임이 생기게 되는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다음 왕따는 누구? 이 책에서는 왕따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지난주인가요? 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별명 부르기를 항상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겐 그게 놀이랑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선을 넘지 않는 놀이가 되는데,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왕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왕따도 있는데 그 따돌림의 행위가 다소 약간 놀이처럼 되는, 예를 들면 술래잡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술래만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는 이 왕따라는 주제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하려고 가르친다기보다도 아이들의 놀이 상황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주인공들이 왕따 놀이라는 걸 해요. 왕따 놀이? 놀이는 좋은 거 아니야? 재밌는 건데? 근데 왕따를 놀이해도 되나? 그죠?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나오죠?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왕따 놀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아이들이 다소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놀이라고 치부했던 어떤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준과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 역시 놀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작가분은 굉장히 그걸 의도해서 이야기를 쓰신 것 같은데, 아이들, 특히나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면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5, 6학년 정도 되는 고학년 학생들에게도 왜 그냥 왕따 현상을 다루지 않고 왕따 놀이로 설명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해를 요청하는 것일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놀이같이 여기고 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왕따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걸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는 이 책에 사투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 특히나 표준어에는 익숙하지만 지방 사투리들에 대해서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또 흥미로운 말놀이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 추천도서입니다. 짠! 나는 둥구뱀이야. 이거 김용택 선생님의 책인데요. 저희가
매해마다 책들이 조금씩은 바뀌기도 하는데 이 책은 절판만 안 되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번 주 특히나 초등 시리즈들 쭉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릴 때 원픽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책 꼽겠는데요. 우선 김용택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콩 너는 죽었어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 문학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내신 분이에요. 이 책은 우리 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논을 직접 본 경우가 없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면서 논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벼가 익어가는 모습, 추수하고 모내기 하는 걸 다 지켜봤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로도 그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생소한데 쌀로 지은 밥을 먹기 때문에 이 쌀이 어떻게 자라는지, 벼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좀 더 넓혀 생각해보면 벼가 자라는 논의 구조, 논농사의 특징, 자 이런 거를 교과서에서 지식으로만 배우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3학년들한테는 어려운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듯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4학년, 5학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3학년들도 이해시켜가면 충분히 천천히 호흡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이 사파도 너무 예쁘고 말도 너무 이뻐요. 작가님이 정말 시처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로 잘 적어주셔서 너무 좋은 책이구나 확신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책을 지으신 김용택 작가님이 직접 쓰신 맺은말이 있어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몇 해 전 어느 날 우리 아들과 함께 논에 나가 보았다. 모내기가 한창일 때였다. 유치원까지 시골에서 자란 아들이 내게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이 흘러 떨어지는 곳을 뭐라고 하느냐며 물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이가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알고 보니 아이는 물꼬를 몰랐던 것이다. 물꼬를 튼다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물꼬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상황을 이해할 텐데, 사실 우리 애들은 아예 그냥 도시에서만 자랐죠. 이만큼도 이해하지 않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만큼의 궁금함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생소하고 생경하기 때문에 재미없어 보이는 듯 하나, 우리가 이러한 토양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이 책인데요. 난민 소년과 수상한 이웃. 굉장히 재밌는 컨셉, 흔히 보기 힘든 컨셉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역시 4학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한 5, 6학년들이 읽어도 충분히 재미있을 만큼 내용이 알차게 잘 담겨 있는 책인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난민 소년이 있고 그 난민 소년을 도와주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년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소년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이 소년을 호두라고 부릅니다. 왜 호두라고 주장하냐? 그 이유를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난민,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시에 법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뤄가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재미를 전달해 줍니다. 사실 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조금 모르는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을 텐데 소재가 재밌어요. 주변에 있는 식물학자를 비롯해 여러 변호사님들까지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벌이거든요. 보면 볼수록 왜 그러는 거지? 나 이해는 안 가지만 호기심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책이에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 추천 도서입니다. 자, 미래가 온다 뇌과학. 자, 미래가 온다 시리즈, 이거 사실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미래가 온다 시리즈는 사실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서 검증된 도서들이기 때문에 꼭 이 시리즈가 아니라도 다른 시리즈들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를 택했던 이유는 이 뇌과학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런데요. 뇌과학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끼잖아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탐구 활동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때 조금 맛이라도 보면 좋겠죠. 뇌를 본 적이 없고 우리 뇌를 만질 수도 없죠. 근데 뇌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뇌를 통해서 우리는 사고하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이 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이 뭘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뇌의 구조, 예를 들면 뇌의 앞부분, 뇌의 뒷부분, 뇌의 옆부분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더 작게는 신경의 세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나아가 최근에는 이 기계적인 이슈들, 특히나 인공지능도 있지만은 우리 뇌의 어떤 전극 전파를 연결해서 몸 밖에 있는 로봇을 움직이거나 뇌파와 신경을
외부에 있는 기계와 직접 연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과학적 시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잖아요. 이 책에서 그런 원리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뇌가 왜 필요해? 뇌 과학자는 피질 숭배자, 그 다음에 생각이 정말 뇌에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뇌의 지도를 그려보자. 그럼 뇌의 여러 가지 위치들의 역할과 기능을 안다는 얘기겠죠? 인간 커넥톰 프로젝트. 커넥톰이 뭘까? 이거 검색해 보시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기억을 다운로드한다. 뇌를 복제할 수 있을까? 자, 과학적 원리에 대한 질문을 계속 자아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뇌과학이나 과학 주제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주제들 재미있어 할 만하고요. 이 정도 책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빅데이터,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빅데이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중요하냐? 우리 아이들한테 딱 이것만 얘기해주고 싶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자,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축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는 겪었고요. 현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뭘 몰라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빅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거는 전문가들한테도 어려운 일이겠죠. 따라서 빅데이터를 완전히 다 이해한다기보다 그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상을 머릿속에 그려볼 만한 필요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등학생들이 볼 만한 빅데이터 주제를 다루는 책이 없는데 이 책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주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나왔고 과기부 인증 우수 과학도서 검증됐다는 얘기니까요. 믿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책에서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빅데이터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알파고 이야기입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해서 최초로 알파고가 이기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 인공지능이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지닐 수 있었던 건 바로 빅데이터의 힘이었습니다. 바둑을 두며 만들었던 많은 전략들을 다 공부하니까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힘, 그 핵심이 빅데이터라는 걸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어른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생소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런 내용들 많이 배우게 될 텐데 기초적인 소양 쌓기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인 게 책이 얇아요. 그래서 읽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이 책은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책이 조금 어려운 느낌도 없지 않지만 저는 이 책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요 역사로 학습해야 됩니다. 자, 이 시점쯤에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요, 경제를 공부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개념을 학습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중학교 때는 역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제는 역사랑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맥락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슈가 시기마다 다른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그걸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 특히 근대 시기의 역사와 경제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단계는 사상가, 이론으로서 이 경제를 정립하는 과정들. 자, 이렇게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이 책은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1장에서는 고대와 중세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자본주의 성립을 설명합니다. 이 파트에서 한 부분 정도 소개해드린다면은 사유재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결국 거래 행위, 나아가서 시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잖아요. 고대와 중세, 즉 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에 이 사유재산 개념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역사적 배경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책의 2장은요, 큰 제목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본주의가 뭔지 우리 아이들은 생각해 본 적이 당연히 없겠죠. 따라서 이 자본주의의 개념도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미국 내의 사례를 통해서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혁명, 시민혁명부터 자본주의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하나로 깨어져요. 정치와 경제가 이어지는 그 장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키워드로 만나지기 때문에 정말 꼭 읽으셔야 됩니다.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통계 모르고 뉴스 볼 수 있어? 자, 뉴스를 보면은요, 통계 자료가 등장할 때가 많아요. 일단 어렵죠, 통계가 나오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통계가 나오면 그냥 그 말을 무턱대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그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따져보지 못한 채 그냥 믿게 돼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이 통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서 사회문화 같은 과목에서는 실제로 대학 수능 시험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논술고사 같은 데도 이 통계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통계 지표들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두 챕터만 좀 대표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출산율과 출생률에 대한 설명. 자, 예를 들면 인구 재생산, 합계 출산율, 출산율과 출생률의 차이, 그 다음에 인구 부양비, 피부양 인구와 부양 인구의 의미, 고령화 지수. 자, 이 용어들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신문에서 많이 보지만 사실 어른들도 정확하게 뜻을 모르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실제로 학습되어지는, 특히 고교 수준에서는 교과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어 시험 볼 때 비문학에 이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꼭 한번 기본 개념과 상식들을 점검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 3%는 기본이 되는 수치이자 대단한 수치죠. 근데 그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통계가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뭐 GDP, GNP 뿐만 아니라 연간 경제 성장률, 그 외에 해외 지표들까지 다양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기본 감각을 꼭 익혀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도서입니다. 짠! AI 최강의 수업.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I, 인공지능이 너무 핫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흥미가 많을 거고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예를 들면 뇌과학하고 연결될 수 있는, 혹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주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어서 두 책을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 보는 도서와 중학교 3학년이 보는 도서의 난이도 수준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추천해줬던 뇌과학 도서를 보면은요, 신경망, 뭐 아니면 뇌과학 이런 주제가 이제 다뤄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인공신경망이라는 주제를 실제로 설명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 응용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인공적으로 신경망을 만든다는 거, 이렇게 해서 AI, 인공지능 두 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이 단계적인 지식의 성장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인공지능의 세부 영역들의 역할들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3대 영역들이 골고루 쉽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책 사놓으면 고등학생 때 읽어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니까 꼭 한 권 준비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읽을 만한 비문학 도서들 추천해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놀고 싶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재미있게 느낄 만한 책들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직접 추천해 주시기 어렵다면 이 영상 보여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